장모님, 제발 촌티나는 옷이랑 말투 좀 어떻게 하세요? 이보게, 그 말이 장모에게 할 말인가? 어떻게 자네가 이럴 수 있나? 아무 말 하지 마세요. 그냥 내 앞에서 사라져요. 한 남자가 술에 취해 나이든 여성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이 항의하자 남자는 딸과 손녀가 보는 앞에서 그녀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고 흔들었어요. 그 남자는 성형외과 의사였고 모욕당한 여성은 그의 장모였습니다. 몇 해 전만 해도 이 장모는 사위 앞에서 늘 조심스러웠어요. 포장마차를 하는 자신이 성공한 의사인 사위에게 부담이 될까봐 항상 눈치를 보며 살았죠. 하지만 이 모욕적인 사건을 계기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평생 참고 살던 어머니가 드디어 폭발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 어머니가 오만한 사위를 어떻게 무릎 꿇게 만들었을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모, 구독과 좋아요 꼭꼭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숙자입니다. 올해 65이죠. 평생 시장 골목에서 포장마차를 하며 살아왔어요. 손님들이 아줌마 떡볶이 하나라고 부를 때마다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게 제 일이니까요. 딸 지연이를 혼자 키우는 게 쉽지 않았어요. 아이 아버지는 지연이가 5살 때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부터 저 혼자 딸을 키워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재료를 준비하고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포장마차를 했어요. 손님이 없는 날에는 하루 종일 앉아서 기다렸죠. 엄마, 나 열심히 공부할게. 엄마 고생 안 시킬게. 지연이가 중학생 때 한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지연이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에 들어갔고 간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제법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가 남자친구를 소개하겠다고 했어요. 엄마,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의사 선생님이시고 나한테 너무 잘해줘. 성형외과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이름은 민재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말도 예의 바르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모님. 지연이한테서 많은 얘기 들었어요. 그래요? 우리 지연이가 패 끼치지 않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이는 병원에서도 인정받는 간호사예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다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있었죠. 제가 입은 옷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민재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대학병원 과장이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였어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장모님이 노점상을 하셨다죠? 고생 많으셨겠어요. 말은 정중했지만 어투에서 뭔가 다른 느낌이 났어요. 마치 동정하는 듯한 아니면 은근히 무시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였죠. 아, 네. 포장마차 한 지 30년 됐어요. 그러셨구나. 참 대단하세요. 혼자서 딸까지 키우시고 웃으며 답했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계급의 벽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결혼식은 화려했습니다. 민재 쪽 하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의사들, 교수들, 사업가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저는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만 봤습니다. 엄마, 이제 고생 끝이야. 내가 효도할게. 별말을 다 하네. 내가 행복하면 그게 효도야. 신혼집도 강남의 좋은 아파트였어요.
민재가 전세로 얻어준 거였죠. 지연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첫손녀 유림이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작고 예쁜 아기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지연이가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 제가 집안일을 도왔어요. 할머니가 돌봐드릴게, 유림아. 아기를 안고 있으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어요. 이 작은 생명을 위해서라도 건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민재도 처음엔 괜찮았어요. 제게 정중하게 대했고 딸한테도 잘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장모님이 돌보시면 애가 촌스러워질 텐데요. 유림이를 돌봐주겠다고 했을 때 민재가 한 말이에요. 농담조로 말했지만 기분이 상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 제가 빠질게요.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장모님이 돌봐주시면 고맙죠. 웃어 넘겼지만 마음속에 작은 상처가 생겼어요. 내가 정말 촌스러운 할머니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재의 병원이 점점 커지면서 그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성형외과 원장이 되고 돈도 많이 벌게 되면서 점점 교만해지는 게 보였어요. 장모님, 옷 좀 새로 사세요. 지연이가 사드리라고 하던데요. 이 옷이 편해서 계속 입고 있어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좀 그렇잖아요. 제가 입고 다니는 옷이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었어요. 시장에서 사 입는 평범한 옷들이었거든요. 지연이는 사이에서 힘들어했어요. 남편 눈치도 봐야 하고 저한테도 미안해했죠. 엄마 미안해. 그냥 좀 참아줘. 괜찮다 딸아. 엄마가 뭘 못 참겠니? 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했어요. 내 딸이 나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게 마음 아팠거든요. 유림이만이 제 마음의 위로였어요. 아이는 제게 와서 안기는 걸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냄새 좋아요. 그래, 할머니 냄새가 좋아? 네, 따뜻한 냄새예요. 그 말을 들으면 모든 게 다 괜찮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이 아이만큼은 할머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니까요. 하지만 민재의 시선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유림이와 놀아줄 때도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제가 손녀를 망치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참았어요. 딸이 행복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미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재의 병원이 번창하면서 그의 성격도 점점 변했어요. 환자가 늘어나고 수입이 많아지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유림이 유치원은 어디로 보낼 생각이세요? 지연이가 알아보고 있어요. 제대로 된 곳으로 보내야죠. 우리 아이니까 말이에요. 우리 아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어요. 마치 지연이와 저는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는 뜻처럼 들렸거든요. 지연이의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밝고 당당했는데 점점 조심스러워지는 게 보였어요. 남편 앞에서는 말을 아껴하고 항상 눈치를 보는 모습이었죠. 엄마, 오늘은 일찍 가세요. 왜? 유림이 봐주려고 왔는데. 민재가 일찍 온대요. 피곤할 것 같아서요. 딸이 저를 피하려고 하는 게 느껴졌어요. 사위가 집에 있으면 제가 오는 걸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어느 날 유림이를 돌봐주러 갔을 때였어요. 지연이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눈가에 멍이 들어 있었거든요. 지연아, 이게 뭐야? 어디 다쳤니? 이거요? 넘어졌어요, 엄마. 괜찮아요. 넘어져서 눈가에 멍이 들어? 어떻게 넘어졌는데? 욕실에서 미끄러졌어요.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딸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거짓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멍의 모양도 넘어져서 생긴 것 같지 않았어요. 병원에는 갔니? 괜찮다니까요. 그냥 조금 부딪힌 거예요.
딸이 화를 내면서 대답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딸을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민재가 있을 때와 없을 때 표정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남편이 있으면 굳어지고 없으면 조금씩 밝아지더라고요. 할머니, 왜 엄마가 자꾸 울어요? 유림이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아이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엄마가 울었어? 네, 어젯밤에 울었어요. 아빠랑 큰 소리로 얘기하고 나서요. 큰 소리로 얘기했다는 게 싸웠다는 뜻이겠죠. 가슴이 답답했어요. 민재의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노골적이 됐습니다. 제가 있는 앞에서도 지연이한테 함부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집이 지저분해? 정리 좀 해놔. 미안해, 유림이 돌보느라고 못했어. 변명은 그만하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 하는 거야? 제 앞에서 딸을 다그치는 모습을 보니 화가 났어요. 하지만 괜히 끼어들었다가 딸만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민재야, 지연이도 많이 피곤할 텐데. 장모님은 모르실 거예요. 요즘 여자들이 얼마나 게으른지.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자기 아내를 게으르다고 하다니. 그것도 장모 앞에서 말이죠. 지연이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반박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딸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유림이를 돌봐주러 갔는데 지연이가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거든요. 지연아, 왜 울어? 엄마, 나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어서 말해봐.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큰일이 있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녁에 민재가 들어왔을 때 술 냄새가 심했어요. 얼굴도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요. 여보, 술 많이 마셨네? 시끄러워. 네가 뭔데 간섭해. 평소보다 말투가 거칠었어요. 지연이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민재야, 말 좀 곱게 해라. 제가 참다 못해 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민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장모님도 참견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때부터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유림이는 겁에 질린 채 제 뒤로 숨었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괜찮아, 유림아. 할머니가 있어. 아이를 달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이 집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날 밤 딸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지켜봤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지연아, 너 정말 괜찮니? 엄마, 그냥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하긴 뭘 조용히 해. 내가 이상하잖아. 그때 지연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인지 말해봐. 엄마가 도와줄게. 하지만 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이가 잠든 후에 우연히 휴대폰을 보게 됐어요. 메시지가 와서 화면이 켜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충격적인 사진을 봤습니다. 민재가 다른 여자와 호텔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친밀하게 포옹하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딸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폭력도 모자라서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던 거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내 딸이 이런 고통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니. 딸이 잘 사는 게 내 바람이었는데 이게 잘 사는 거였나요? 그때 유림이가 잠꼬대를 했어요. 할머니, 할머니 냄새 좋아요. 잠든 아이의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이 순수한 아이마저 이런 험악한 분위기에서 자라고 있다는 게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며칠 후 지연이 생일이었어요.
민재가 병원 후원회 모임도 겸해서 파티를 한다고 했습니다. 엄마도 오세요. 지연이 생일인데 어떻게 안 와요? 처음엔 사양하려고 했어요. 그런 자리에 제가 어울릴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괜찮다, 딸아. 너희끼리 해라. 안 돼요, 엄마. 꼭 와야 해요. 지연이가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딸의 생일인데 안 갈 수도 없었죠. 그럼 잠깐만 있다가 올게. 고마워요, 엄마. 파티는 민재병원에서 열렸어요. 화려한 로비에 음식과 술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와 있었어요. 대부분 의사들이나 사업가들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평소 입던 검은색 블라우스에 치마를 입고 갔어요. 나름대로 정성스럽게 차려입었는데 그곳에 가보니 너무 소박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오셨네요. 민재가 다가왔어요. 하지만 표정이 별로 반갑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생일인데 당연히 와야죠. 네, 그렇죠. 그런데 좀 조용히 계셔주세요. 중요한 분들이 많이 오셔서요. 벌써부터 기분이 상했어요. 조용히 있으라니 마치 제가 시끄럽게 굴 사람처럼 말하더라고요. 유림이가 예쁜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할머니 예쁘죠? 우리 유림이가 제일 예뻐. 아이를 안아주려는데 민재가 말렸어요. 옷 구겨져요. 사진 찍어야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유림이를 제게서 떼어놨습니다. 파티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민재에게 인사를 했어요. 저도 옆에 서 있었는데 소개해주지 않더라고요. 민재 원장님 가족분들이시군요. 아, 네. 제 아내 지연이고요. 딸 유림이에요. 저는 완전히 무시당했어요. 아예 소개조차 안 해주는 거였습니다. 어머님은 누구세요? 다른 분이 저에게 물어봤을 때도 민재가 대답했어요. 아, 그냥 어머님 친구분이세요. 충격이었어요. 자기 장모를 친구라고 소개하다니. 지연이도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그분은 어색하게 인사하고 지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기가 민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재는 점점 더 많이 마셨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장모님, 오늘 좀 일찍 가시는 게 어때요? 술에 취한 채로 저에게 말했어요. 왜요? 지연이 생일인데. 그냥 피곤하실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여기 있는 게 부끄럽다는 뜻이었죠. 좀 더 있다가 가려고 했는데 민재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촌티나는 옷 좀 어떻게 하세요?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희 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이런 자리에 그런 옷을 입고 오시면 어떡해요? 좀 창피하잖아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옷차림을 비하하다니. 그게 사람한테 할 말이에요? 참지 못하고 항의했어요. 하지만 민재는 더 심하게 나왔습니다. 사람한테 할 말이 아니라고요? 그럼 뭐라고 해야 해요? 진짜 답답하네. 지연이가 황급히 말렸어요. 여보, 그만해. 사람들이 보잖아. 사람들이 봐서 더 창피한 거 아니야? 어떻게 장모가 이런 식으로 나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딸 생일에 와서 축하해 주는데? 축하는 무슨 축하예요? 분위기나 망치지 마세요. 그때 민재가 갑자기 제 팔을 잡았어요. 나가세요, 지금 당장. 손 놔요. 하지만 민재는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러더니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내 집에서 나가요, 당장. 아빠. 유림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왔습니다. 여보, 그만해. 유림이가 보잖아. 지연이도 울면서 남편을 말렸어요. 하지만 민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발 좀 나가세요. 매번 와서 분위기 망치고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평생 참아왔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저희를 구경하고 있었어요. 어떤 분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기도 하더라고요. 할머니, 유림이가 제게 달려와서 안겼어요. 아이가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유림아. 할머니가 괜찮아. 하지만 저도 떨고 있었어요. 분노와 굴욕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지연아, 너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 딸에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지연이는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내 남편이 내 머리채를 잡았는데 민재가 다시 소리쳤어요. 그만 좀 하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때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당신이잖아요. 장모 머리채를 잡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아, 진짜 답답해 죽겠네. 나가세요, 제발.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게 뭐 하는 거야? 의사가 장모한테 저러면 되나? 참 보기 안 좋네. 민재도 주변 시선을 의식했는지 조금 진정됐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유림이를 안고 일어났어요. 유림아, 할머니랑 가자. 할머니, 어디 가요? 집에 가야지. 지연이가 따라 나왔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내 남편이 잘못한 거지. 그래도 엄마가 상처받으실 것 같아서요. 딸도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에 단단한 결심이 생겼어요. 이 사람을 무릎 꿇게 만들겠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거울 속 제 눈빛은 예전과 달랐어요.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혼자 중얼거렸어요. 정말로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리채를 잡혔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유림이가 무서워하며 우는 모습, 지연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서 있던 모습까지요. 새벽 5시에 지연이한테 전화했어요. 지연아, 엄마야. 엄마, 이른 시간에 왜요? 너랑 유림이 데리고 나와. 뭐라고요? 집 나와. 더 이상 그 사람이랑 같이 살면 안 돼. 전화기 너머로 딸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쉽든 어렵든 해야 해. 어젯밤 일 봤잖아. 그게 정상이니? 지연이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살아요? 엄마가 있잖아. 혼자 키워봤는데 둘이서 못 키우겠어? 아침 일찍 지연이네 집으로 갔어요. 민재는 병원에 가고 없었습니다. 다행이었죠. 엄마,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해? 맞고 살 거야? 지연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다 망쳤어요. 결혼도 잘못했고, 사는 것도 엉망이고, 망쳤긴 뭘 망쳤어. 이제 시작이야. 유림이도 상황을 알아차렸는지 불안해하더라고요. 할머니, 우리 어디 가요? 할머니 집에 가자. 거기서 살 거야. 아빠는 어떻게 해요? 아이의 질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확실히 말해줘야 했습니다. 아빠는 아빠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 거야. 짐을 챙기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지연이가 자꾸 망설이더라고요. 엄마, 진짜 이래도 될까요? 민재가 화내면 어떡해요? 화내면 어때? 우리가 잘못한 거 있어? 그래도 남편인데요. 남편이 장모 머리채를 잡아? 그게 남편이야?
결국 지연이는 울면서 짐을 쌌어요. 중요한 것들만 추려서 가방 2개에 담았습니다. 제 집은 좁았지만 어쨌든 우리 집이었어요. 지연이와 유림이가 들어오니 갑자기 활기가 생겼습니다. 유림아, 여기서 할머니랑 같이 살자. 네, 할머니. 좋아요. 아이는 금세 적응했어요. 오히려 더 밝아 보였습니다. 며칠 후 민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장모님, 지연이 어디 있어요? 내 집에 있지. 어디 있겠어. 왜 데려갔어요? 당장 보내세요. 보내긴 뭘 보내. 내가 내 딸한테 뭘 했는지 알아? 그건 부부 싸움이에요. 왜 끼어들어요? 부부 싸움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부부 싸움이 그런 거야? 머리채 잡고 때리는 게, 때렸다는 게 뭐예요? 그냥 좀 건드린 거잖아요. 좀 건드렸다고? 너 정말 뻔뻔하구나. 그 뒤로도 민재는 계속 전화했어요. 처음엔 화를 내다가 나중엔 사정하기도 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잘못했어요. 지연이 좀 보내주세요. 잘못했으면 제대로 사과해. 지연이한테 빌었어요. 계속 빌고 있다고요. 하지만 지연이 말로는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미안하다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생활비가 필요했거든요. 엄마, 제가 일해야겠어요. 그래, 다시 병원에서 일하면 되잖아. 민재 병원 말고 다른 데서요. 당연하지. 그 사람 밑에서 일할 필요 없어. 지연이가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저는 다른 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해 봤어요. 이혼 상담 받으려고 하는데요.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가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신분증이랑 관련 서류 가져오세요. 다음 날 법률구조공단에 갔어요. 젊은 변호사가 상담해 줬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딸이 남편한테 폭행당했어요. 이혼하고 싶대요. 증거는 있으세요? 증거요? 사진이나 녹음, 병원 진료 기록 같은 거요. 생각해보니 제대로 된 증거가 없었어요. 그날 파티에서 잃은 사람들이 많이 봤지만 그게 증거가 될지 확신이 안 섰습니다. 일단 진료 기록부터 만들어 보세요. 상처 치료받은 기록이 필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상담을 받고 나오는데 마음이 답답했어요. 증거가 없으면 이혼도 쉽지 않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포장마차 단골이었던 김 회계사님이요. 오래전에 세무서에서 일하다가 나와서 회계사무소를 차렸다고 했었거든요. 김 회계사님 계세요? 누구세요? 한숙자예요. 예전에 포장마차에서 떡볶이 드시던 분 기억나세요? 아, 한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김 회계사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사무소는 생각보다 작았지만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상담받을 일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사위가 성형외과 의사인데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김 회계사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이상한가요? 잘은 모르겠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병원 규모에 비해서요. 병원 이름이 뭐예요? 민재성형외과요. 김 회계사님이 컴퓨터를 켰어요. 뭔가를 검색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여기 알아요. 강남에 있는데 맞죠? 네, 맞아요. 이상하긴 하네요. 뭐가 이상해요? 세금 신고 내역을 보니까 매출이 들쭉날쭉해요. 어떤 달은 엄청 많고 어떤 달은 거의 없고 그게 이상한 거예요? 성형외과가 보통 그렇지 않거든요. 매출이 비교적 일정해야 정상이에요.
김 회계사님이 더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장비 구입비가 너무 많이 나가 있어요. 같은 장비를 여러 번 산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확실히 말하긴 어렵지만 수상한 점이 많아요. 김 회계사님이 서류 몇 장을 뽑아서 주었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혹시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고마워요, 회계사님. 그 사람 깨끗한 의사 아니야. 제 눈에는 그래 보여요. 회계사무소에서 나오면서 서류를 다시 봤어요. 복잡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지만 뭔가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지연이한테 물어봤어요. 지연아, 민재가 요즘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던데 정확히 어떻게 버는 거야? 성형수술이요. 그리고 비급여 시술도 많이 해요. 비급여 시술이 뭐야? 보험이 안 되는 수술들이요. 미용 목적이라서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그런 게 많이 돈이 돼? 네, 한 번에 몇백만 원씩 받거든요. 그때 김 회계사님이 준 서류를 다시 봤어요. 뭔가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연아, 혹시 민재가 이상한 환자들 많이 오지 않았어? 이상한 환자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나 아니면 신분이 좀 애매한 사람들 말이야. 지연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있었어요.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가끔 왔어요. 그런데 수술비를 현금으로 냈어요. 현금으로? 네, 몇 천만 원씩 현금으로 가져왔어요. 처음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순간 뭔가 확신이 들었어요. 민재가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지연아, 너 민재 서류 같은 거 본 적 있어? 병원 서류요? 가끔 봤는데요. 혹시 복사해 둔 거 있어? 없어요. 왜요? 아니야, 그냥.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드디어 민재의 약점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시작이구나. 민재가 저를 무시하고 딸을 괴롭혔지만 이제는 제가 주도권을 잡을 차례였습니다. 김 회계사님 말이 맞았어요. 그 사람은 깨끗한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증거를 찾을 거였어요. 김 회계사님이 준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복잡한 숫자들이었지만 천천히 보니까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이거 좀 봐. 뭐예요, 엄마? 민재 병원 세금 신고서인데 이상하지 않아? 지연이가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 봐. 장비 구입비가 한 달에 2천만 원씩 나가 있어. 그런데 같은 장비를 계속 사고 있다고? 그런가요? 지연이는 별로 관심 없어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큰 단서를 잡은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김 회계사님을 다시 찾아갔어요. 회계사님, 어제 주신 서류 더 자세히 봤는데요. 뭔가 발견하셨어요? 여기 장비 구입비가 너무 이상해요. 김 회계사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줬어요. 맞아요. 레이저 장비를 매달 사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장비가 몇억 원짜리거든요. 몇억 원이요? 네, 그런데 한 병원에서 그렇게 많이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럼 가짜로 산 걸로 해서 세금을 빼먹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거나요. 김 회계사님이 더 자세한 자료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직원 급여도 이상해요. 간호사 10명 월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5명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아세요? 병원 홈페이지에 직원 소개가 나와 있거든요. 확인해 봤어요.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민재가 세금을 제대로 안 내고 있다는 걸 말이죠. 회계사님, 이런 걸 어디다 신고하면 되나요? 국세청이나 보건복지부에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해요.
어떤 증거요? 실제 거래 내역이나 은행 통장 아니면 내부 고발자 증언 같은 거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민재의 비리를 확실히 잡을 수 있을까요? 그때 지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민재가 계속 전화해요. 집에 돌아오라고. 뭐라고 대답했어? 안 받았어요. 무서워서요. 무서우긴 뭐가 무서워. 우리가 잘못한 게 있나? 하지만 지연이는 여전히 걱정하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라니? 민재 뒤를 캐고 그런 거요. 뒤를 캔다고? 우리가 당한 걸 찾는 거지. 그래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지연이는 아직도 민재를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눌려 살았던 게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유림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소아과에서 진료를 받는데 우연히 민재 병원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지연 언니 어머니시죠? 네, 맞아요. 저 김미영이에요. 지연 언니랑 같이 일했었어요. 아, 그래요? 반가워요. 지연 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병원에 안 나오시던데요. 좀 쉬고 있어요. 김미영 간호사와 얘기하다가 민재 병원 얘기가 나왔어요. 요즘 병원이 어때요? 글쎄요,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데요? 김미영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원장님이 요즘 중국 환자들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수술이 좀 특이해요. 특이하다고요? 성형수술이 아니라 다른 수술이에요.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다른 수술이요? 네, 그리고 수술비도 엄청 비싸요. 한 번에 몇 천만 원씩 받아요. 이 얘기를 듣고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미영 씨, 혹시 그런 거 기록으로 남아 있나요? 기록이요? 글쎄요, 제가 보는 기록에는 다른 내용으로 적혀 있어요. 다른 내용으로요? 실제로는 다른 수술을 했는데 기록에는 성형수술로 적어 놓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불법이었어요. 허위 기록을 작성하는 거니까요. 미영 씨, 이런 얘기 다른 사람한테도 했어요? 아니요. 무서워서 아무한테도 못했어요. 왜 무서워요? 원장님이 이런 얘기하면 해고시킨다고 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지연이한테 물어봤어요. 지연아, 너도 병원에서 일할 때 중국 환자들 많이 봤지? 네, 가끔 왔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수술 받았어? 성형수술이요. 코나 눈 같은 거요. 정말 성형수술이었어? 지연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사실 좀 이상했어요. 성형수술치고는 수술 시간이 너무 길었거든요. 얼마나 길었는데? 보통 성형수술은 서너 시간인데 그분들은 6시간, 7시간씩 걸렸어요. 그럼 다른 수술을 한 거 아닐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지연이는 여전히 소극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김 회계사님을 다시 만났어요. 회계사님, 민재가 불법 시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법 시술이요? 중국 환자들한테 다른 수술을 해주고 기록에는 성형수술로 적어 놓는 거예요. 김 회계사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거 완전히 불법이에요. 의료법 위반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보건복지부에 신고해야 해요. 그런데 증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증거요? 수술 기록이나 환자 명단 아니면 내부 고발자 진술서 같은 거요. 증거가 문제였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때 김미영 간호사가 생각났어요. 그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김미영을 다시 만나서 부탁했어요. 미영 씨, 부탁이 있어요. 뭐예요? 민재 원장이 하는 불법 시술, 그거 증거를 모을 수 있을까요?
김미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거 왜 필요해요? 제 딸이 그 사람한테 폭행당했어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폭행을 당했다고요? 네, 머리채를 잡고 때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요. 김미영이 분노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당하게 응징하려고 해요. 법적으로 말이에요. 김미영이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위험한 일이에요. 발각되면 저도 끝나는 거거든요. 제가 책임질게요. 미영 씨가 다치지 않게 할 거예요. 어떻게 책임져요? 언론에 제보할 때 익명으로 할게요. 미영 씨 이름은 절대 안 나오게요. 김미영이 한참 고민했어요. 지연 언니가 정말 그런 일을 당했다면 도와드려야겠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조심해서 해야 해요. 김미영과 계획을 세웠어요. 병원 내부 자료를 몰래 복사해서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김미영이 서류를 가져왔어요. 이거 환자 명단이에요. 중국 환자들 수술 기록이 다 있어요. 서류를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수술 내용과 기록된 내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거 완전히 사기네요. 맞아요. 그리고 수술비도 2배로 받았어요. 2배로요? 실제로는 500만 원짜리 수술인데 2천만 원 받은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였어요. 김 회계사님이 말한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미영 씨, 정말 고마워요. 지연 언니한테 잘해주세요. 그 사람 너무 착해요. 김미영과 헤어진 후 바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증거를 정리해서 언론사에 제보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지연이에게 서류를 보여줬어요. 지연아, 이거 봐. 민재가 뭘 했는지 알겠지? 지연이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게 진짜예요? 진짜야. 내 남편이 이런 사기를 쳤어. 엄마, 이런 거 어떻게 구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이제 그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거야. 지연이가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괜히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이제 우리가 이길 차례야. 민재가 알면 어떡해요? 알면 어때? 우리가 잘못한 게 있어? 하지만 지연이는 여전히 걱정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억압받아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언론사에 전화했어요. 탐사보도부인가요? 제보할 게 있어서요. 어떤 내용인가요? 성형외과 의사가 불법 시술하고 세금 포탈한 거요.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세요? 네, 확실한 증거 있어요. 기자와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이제 정말로 민재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민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장모님, 뭔 짓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병원 직원들이 수상하다고 하네요. 누가 자꾸 병원 일을 캐묻는다고요. 민재가 낌새를 챈 거였어요. 뭘 캐묻는다고? 장모님, 감히 나한테 덤벼요? 덤빈다고? 나는 그냥 내 딸 지키는 거야. 딸 지키기요? 웃기네요. 민재 목소리에 위협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너 무릎 꿇게 만들 거야. 모두가 보는 앞에서. 뭐라고요? 내 말 잘 들어도 곧 내가 한 일들이 다 드러날 거야.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정말 전쟁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지연이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엄마, 민재가 뭐라고 했어요? 별거 아니야. 겁주려고 하는 거야. 무서워요, 엄마. 무서우면 안 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유림이가 저에게 와서 안겼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유림아. 할머니가 다 해결할 거야.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드디어 민재의 약점을 확실히 잡았다는 걸 말이죠. 이제 그 사람이 저를 무시할 수 없을 거였습니다. 내일 기자를 만나면 모든 게 시작될 거였어요. 민재가 쌓아온 거짓 왕국이 무너지는 걸 직접 볼 수 있을 거였습니다. 다음 날 기자와 만났어요. 시내 커피숍에서 조용히 앉아서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자료네요. 젊은 남자 기자였는데 이름은 박진호라고 했어요. 사실인지 확인해 보세요. 저는 그냥 제보하는 거예요. 확인은 저희가 할게요. 그런데 실명으로 제보하실 건가요? 아니요, 익명으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부 고발자와 연결해 주실 수 있나요? 김미영 생각이 났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좀 어려워요. 대신 이 자료들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충분해요. 이 정도면 큰 기사가 나올 수 있어요. 박 기자가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의료법 위반, 세금 포탈, 보험 사기까지 다 들어있네요. 언제쯤 기사가 나와요? 일주일 정도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해요. 자칫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할 수 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지연이에게 얘기했어요. 기자한테 자료 전달했어. 정말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기사가 나올 거야. 지연이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엄마, 진짜 괜찮을까요? 뭐가 걱정이야? 민재가 알면 우리한테 뭔 짓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더 확실하게 끝내야 하는 거야. 유림이가 옆에서 블록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는 이런 어른들 얘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 후 민재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장모님, 정말 언론에 제보했어요? 누가 그래? 병원에 기자가 와서 취재했다고 하네요. 벌써 기자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그래서 뭐? 장모님, 이러면 안 돼요. 우리 가족 다 망하는 거예요. 너 혼자 망하는 거지. 우리는 아니야. 지연이도 같이 망해요. 생각해 보세요. 지연이는 이미 너 때문에 망했어. 민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제가 빌게요. 빌긴 뭘 빌어. 너는 진짜 반성할 줄 모르는구나. 전화를 끊었는데 금세 또 걸려왔어요. 장모님, 돈이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좀 멈춰주세요.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뭘 원하세요?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 그리고 법의 심판을 받는 거. 법의 심판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민재는 계속 애걸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침에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에서 민재 병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유명 성형외과 의사, 불법 시술 의혹. 화면에 민재 병원이 나오고 기자가 리포트했어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중국인 환자들을 상대로 불법 시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연이가 옆에서 놀란 표정으로 봤어요. 엄마, 정말 나왔네요. 그럼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 뉴스에서는 민재의 얼굴까지 나왔어요.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해당 병원은 성형수술로 허위 신고하고 실제로는 다른 시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때 민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어요. 몇 분 후 지연이 전화로 걸려왔어요. 지연아, 뉴스 봤지? 네, 봤어요. 민재가 지금 난리 났어요. 당연하지. 자기가 한 일인데. 병원에 기자들이 몰려왔대요. 환자들도 다 돌아갔고요. 그래서 민재가 저한테 계속 전화해요. 집에 돌아가라고요. 돌아가긴 뭘 돌아가. 절대 안 돼. 하지만 엄마, 이러면 정말 끝나는 거 아닌가요?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하는 거야. 그날 저녁 김미영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오늘 병원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뭐가 어떻게 됐는데? 환자들이 다 취소하고 가고 직원들도 사표 내고 있어요. 민재는 뭐라고 해? 완전히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뭔데? 다른 직원이 추가로 고발했어요. 세금 포탈한 것까지 신고했다고 해요. 내부에서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미영 씨는 괜찮아? 네, 저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사표 냈어요. 다음날 신문에도 기사가 났어요. 천면은 아니었지만 사회면에 크게 실렸습니다. 민재성 형외과 원장, 의료법 위반 혐의로 조사. 기사를 읽어보니 제가 제보한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이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증언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민재가 직접 집에 왔어요. 초인종을 계속 눌렀습니다. 장모님 나와주세요. 얘기 좀 해요. 문을 열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재는 계속 외쳤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지연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문 열어주는 게 어때요? 열어주긴 뭘 열어줘. 그 사람이 우리한테 한 게 뭔데. 그래도 너무 불쌍해요. 불쌍한 건 내가 맞은 거야. 그 사람이 아니라. 민재는 1시간 넘게 밖에서 기다렸어요. 나중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와서 내보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민재가 저한테 무릎 꿇고 빌었어요. 무릎 꿇고? 네, 전화해서요. 한 번만 봐달라고. 뭐라고 대답했어? 엄마의 눈물을 봤다고 했어요. 끝이라고. 잘했다. 지연이가 드디어 확실하게 선을 그은 거였어요. 그동안 망설이던 딸이 결단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민재 병원 투자자들이 손을 뗀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은행에서도 대출을 회수한다고 했고요. 김 회계사님이 전화했어요. 한 사장님,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뭐가 대단해요. 민재성 형외과 완전히 망했어요. 폐업 수순 밟고 있다고 하네요. 정말요? 네, 그리고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간다고 해요. 모든 게 제가 원하던 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유림이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아빠는 언제 와요? 아빠는 안 와, 유림아. 왜요? 아빠가 나쁜 일을 해서 벌 받고 있어. 벌이요? 그래,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해. 유림이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지연이도 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새로운 병원에서 일자리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엄마 아니었으면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어요. 드디어 딸을 그 지옥에서 구해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재한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아마 정신없이 바쁠 거였습니다. 언론 대응하고 법적 문제 해결하고 병원 정리하느라 말이죠. 김미영이 또 전화했어요. 어머님, 민재 원장 완전히 망했어요. 어떻게 됐는데? 병원 문 닫았어요. 그리고 검찰에서 소환장 나왔다고 해요. 검찰에서요? 네, 의료법 위반이랑 세금 포탈 혐의로요. 이제 정말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민재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였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말했었는데 정말 그랬네요. 이제 민재는 완전히 무너졌고 법정에서 심판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지연이와 유림이가 옆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이제 우리는 정말 자유로워진 거였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 보이네.
혼자 중얼거렸어요. 민재가 저에게 무릎 꿇는 날이 머지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민재 병원이 완전히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김미영이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어머님, 병원 간판 내렸어요. 완전히 폐업했어요. 그래요? 빨리 망하네요. 환자들이 단체로 고소장을 냈거든요. 피해 보상 요구하면서요. 고소장을요? 네, 불법 시술 받았다고 알려지니까 다들 화가 난 거죠. 언론에서도 연일 민재 얘기가 나왔어요. 처음엔 작은 기사였는데 점점 더 큰 사건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성형외과 원장, 추가 비리 의혹, 환자들 집단 고발, 피해 규모 확산, 의료계 신뢰도 추락 우려. 텔레비전 뉴스에서도 매일 나왔어요. 민재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서 나오는 걸 볼 때마다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재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숙자 씨인가요? 네, 누구세요? 민재 어머니예요.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민재 어머니요. 결혼할 때 저를 무시했던 그분이었죠. 갑자기 왜요?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없고 애걸하는 투였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숙자 씨 집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면 안 될까요? 다음 날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민재 어머니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도 허옇게 새고 얼굴도 헬쑥했어요. 숙자 씨, 오셔서 고마워요.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민재 일 때문이에요.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요? 지금 민재가 완전히 망했어요. 병원도 없어지고 빚만 남았어요. 예전에 저를 노점상한다고 무시했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일인가요? 숙자 씨가 언론에 제보한 거 맞죠? 그래서요? 제발 그만해 주세요. 더 이상은 안 돼요. 민재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 민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봐주세요. 봐달라고요? 그 아들이 제 딸한테 뭘 했는지 아세요? 알아요. 폭력 휘둘렀다는 것도 알고 바람 핀 것도 알아요. 알면서 왜 봐달라고 해요?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지연이도 우리 며느리고 유림이도 우리 손녀인데요. 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결혼할 때는 우리를 가족으로 안 봤으면서 말이에요. 가족이요? 결혼할 때는 안 그러셨는데요. 그때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긴요.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하면 다 되는 거예요? 민재 어머니가 더 큰 소리로 울었어요. 제발요, 숙자 씨. 한 번만 봐주세요. 민재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이요? 언제 반성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잖아요.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일어서려고 하는데 민재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숙자 씨, 제가 무릎 꿇을게요. 제발이요. 정말 무릎을 꿇으려고 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무릎 꿇지 마세요. 창피해요. 그럼 도와주실 거예요? 도와드릴 수 없어요. 왜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참았던 게 터져 나왔어요. 사람은 제 값을 치러야죠. 제 값이요? 내 아들이 한 일에 대한 값 말이에요. 민재 어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냥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숙자 씨,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지연이한테 얘기했어요. 민재 어머니가 찾아왔어. 정말요? 뭐라고 하셨어요? 살려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요? 안 된다고 했지. 당연히. 지연이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래도 시어머니인데요.
시어머니가 뭐 어때서? 너 힘들 때 도와줬어? 그렇긴 하지만요. 지연아, 너무 착하게 살지 마.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그날부터 계속 그동안 당했던 굴욕들이 떠올랐어요. 결혼식 때 무시당했던 것, 촌스럽다고 비하당했던 것, 머리채를 잡혔던 것까지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이제 진짜 자유야. 혼자 중얼거렸어요. 며칠 후 지연이가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엄마, 우리 작은 카페 하나 차려요. 카페요? 네, 엄마가 요리 잘하시잖아요. 간단한 음식이랑 커피 파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드는데? 제가 모은 돈이 있어요. 그리고 민재한테서 받을 위자료도 있고요.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았어요. 평생 포장마차만 했는데 이제 제대로 된 가게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유림이는 어떻게? 저녁에만 일하고 낮에는 유림이 봐줄게요. 유림이도 좋아했어요. 할머니, 카페예요. 제가 도와줄게요. 우리 유림이가 뭘 도와줘? 손님들한테 인사하는 거요. 아이의 밝은 웃음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일주일 후 집 근처에 작은 매장을 얻었어요. 10평 정도 되는 조그만 공간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엄마표 카페, 간판도 직접 만들었어요. 유림이가 그림을 그려서 더 예뻐 보였습니다. 카페 준비를 하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민재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들이 다 잊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카페 오픈 준비를 하던 중에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어요. 무슨 우편이에요? 지연이가 봉투를 뜯어봤어요. 법원에서 온 거네요. 소환장이에요. 소환장요? 민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해요. 언제요? 다음 주 화요일이요. 드디어 법정에 서게 됐네요. 민재가 심판받는 자리에 제가 증인으로 서게 된 거였습니다. 엄마, 무서우세요? 무섭긴 뭐가 무서워. 우리가 잘못한 게 있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떨렸어요. 법정이라는 곳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연아, 너도 같이 가야 하나? 네, 저도 증인 소환됐어요. 그럼 유림이는? 김미영 언니가 봐준다고 했어요. 다음날 김미영이 와서 카페 구경을 했어요. 와, 진짜 예쁘게 꾸몄네요. 그치? 우리 유림이가 그림도 그렸어. 유림이 정말 잘 그렸네. 그런데 어머님, 재판 준비는 다 하셨어요? 준비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있었던 일 그대로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변호사님이랑 미리 얘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검사님이 미리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재판 전에 증언 내용을 정리하자는 거였습니다. 검찰청에 가서 검사님을 만났어요. 젊은 여자 검사였는데 친절했습니다. 증인분께서 직접 보신 폭행 상황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민재가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장모한테 그럴 수 있나 싶었죠. 다른 목격자들도 있나요? 네, 병원 후원의 모임이었으니까 의사들이랑 사업가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검사님이 꼼꼼히 기록했어요. 재판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지연이와 유림이에게 말했어요. 다음 주에 법정에 가야 해. 할머니, 법정이 뭐예요? 나쁜 사람을 벌 주는 곳이야. 아빠도 거기 가요? 아이가 아빠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확실히 말해줘야 했습니다. 그래, 아빠가 나쁜 일을 해서 벌 받으러 가는 거야. 아빠가 왜 나쁜 일을 했어요? 할머니한테 나쁜 짓을 했거든. 유림이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이도 이제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드디어 민재와 법정에서 마주보게 되는구나.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어요. 분명히 많이 초췌해져 있을 거였습니다. 예전에 오만했던 모습은 없을 거고요. 이제 정말 끝이 보이네. 중얼거리면서 눈을 감았어요. 내일부터는 재판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재판 당일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했어요. 엄마, 떨려요? 지연이도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떨리긴 하지만 할 말은 다 할 거야. 유리미는 김미영 언니가 잘 봐줄 거예요. 그래, 우리 유리미한테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이니까. 법원에 도착하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기자들도 몇 명 보였고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와, 사람이 정말 많네요. 그럼 의료계에서는 큰 사건이니까. 법정 안으로 들어가니까 더 긴장됐어요. 드라마에서만 보던 법정이 실제로는 훨씬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피고인석에 민재가 앉아 있었어요. 수의를 입고 있었는데 예전에 잘난 척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얼굴도 많이 야위었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어요. 민재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사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고인 민재 씨에 대한 의료법 위반 및 조세 포탈 사건을 개정합니다. 판사님이 말하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검사님이 일어나서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피고인은 성형외과 의사로서 불법 시술을 하고 허위 신고했으며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있습니다. 변호사도 나와서 변론했어요.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정적인 문제로 인한 일시적 판단 착오였습니다. 가정적인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저와 지연이를 괴롭힌 건 빼고 말이에요. 증인 한숙자 씨, 증인석으로 나와주세요. 드디어 제 차례였어요. 증인석에 서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선서를 하고 나서 검사님이 질문했어요. 증인께서는 피고인과 어떤 관계인가요? 장모입니다. 제 딸과 결혼한 사위예요. 피고인이 증인에게 폭행한 사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때의 일을 자세히 얘기했어요. 병원 후원회 모임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말이죠. 피고인이 촌티 나는 옷 좀 어떻게 하세요라고 말했고 제가 항의하자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장모한테 그럴 수 있나 싶었죠. 민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날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법이 당신을 심판할 거예요. 민재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판사님이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증인은 피고인의 병원 운영에 대해 아는 바가 있나요? 네,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김 회계사님과 김미영을 통해 알게 된 과정을 설명했어요. 물론 김미영 이름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제보하신 건가요? 네,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어요. 증인께서는 피고인에 대해 개인적인 감정이 있으신 것 아닌가요? 개인적인 감정요? 네, 사위와의 갈등 때문에 일을 크게 만든 것 아닌가요? 화가 났어요. 갈등이 아니라 폭행이에요. 그리고 불법은 불법이죠. 하지만 가족 간의 문제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요? 가족이라고 해서 불법을 눈 감아줘야 하나요? 변호사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지연이도 증인으로 나왔어요. 민재의 폭력과 바람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때렸고 다른 여자와 바람도 폈어요.
왜 그동안 말하지 않으셨나요? 무서웠어요. 그리고 아이 때문에 참았어요. 민재의 변호사가 또 반대 신문했어요. 증인께서도 이혼하고 싶어서 남편을 음해한 것 아닌가요? 음해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지연이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예전에 소심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증인들도 나왔어요. 김미영도 증인으로 나와서 병원 내부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다른 수술을 하고 기록에는 성형수술로 적었어요. 확실한가요? 네, 직접 봤어요. 피해를 당한 환자들도 증언했어요. 수술비를 2배로 받았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수술도 아니었어요. 보험 처리도 엉터리였어요. 증언이 끝나고 최후 변론이 있었어요. 검사님이 말했어요. 피고인은 의사로서의 윤리를 저버리고 환자들을 속였습니다.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선처를 호소했어요. 피고인은 가정 문제로 힘들어하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재가 최후 진술을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장모님과 아내, 딸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까지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냥 형량을 줄이려는 것 같았습니다. 판사님이 퇴정했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제 심장도 빨리 뛰었습니다. 피고인 민재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 및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저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난 거였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법정 뒤쪽에서 민재 어머니가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도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 같았어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엄마. 그래, 이제 진짜 끝이야. 법정을 나오면서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장모님, 소감이 어떠세요? 별다른 소감은 없어요. 법이 제대로 심판한 거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제 딸과 손녀랑 평범하게 살 거예요. 집에 돌아오니까 유림이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어디 갔다 왔어요? 할머니가 중요한 일 보고 왔어. 무슨 일이에요? 나쁜 사람이 벌 받는 걸 봤어. 아빠도 벌 받았어요? 그래, 아빠도 벌 받았어. 유리미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할머니가 돌아온 게 기뻐 보였어요. 그날 밤 김미영이 전화했어요. 어머님, 뉴스 봤어요. 징역 5년 나왔네요. 네, 그렇게 나왔어요. 시원하시죠? 시원하다기보다는 안도감이 들어요. 지연 언니는 어떠세요? 많이 후련해하는 것 같아요. 김미영도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고 했어요. 이제 다들 새 출발이네요. 그래요.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지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아니었으면 평생 그 지옥에서 살았을 거예요. 지옥은 무슨 지옥이야. 이제 천국이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유리미도 사이에 끼어서 같이 누워 있었어요. 할머니, 우리 계속 같이 살 거예요? 그럼 할머니가 어디 가겠어? 좋아요. 아이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으니까 모든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창밖을 보니까 별이 많이 떠 있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야. 혼자 중얼거렸어요. 민재는 감옥에 가고 우리는 자유를 찾았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거였어요. 내일부터는 카페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판결이 나고 2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구치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숙자 씨 맞으시죠? 네, 맞아요. 수감자 민재 씨가 면회를 신청했는데요. 오실 수 있으세요?
민재가 저를 보고 싶다고 했다는 거였어요. 꼭 가야 하나요? 아니요, 거부하실 수도 있어요. 잠시 고민했어요. 그 사람을 왜 봐야 하나 싶었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지연이한테 얘기했어요. 민재가 면회 오라고 하네. 정말요? 가실 거예요? 모르겠어. 갈 이유가 있나?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한번 보는 게 어떨까요? 마지막이라고? 네, 아마 다시는 볼 일 없을 것 같아서요. 지연이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정말 마지막 일 거였습니다. 다음 날 구치소에 갔어요. 처음 가보는 곳이어서 어색했습니다. 면회 절차도 복잡했어요. 신분증 확인하고 여기 서명해 주세요. 금속류는 다 맡겨야 해요. 휴대폰도 안 돼요. 검문도 받고 여러 절차를 거쳐서 면회실에 들어갔어요. 유리벽으로 나뉘어져 있고 전화기로 대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잠시 기다리니까 민재가 들어왔어요. 수의를 입고 있었는데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었고 머리도 짧게 잘려 있었습니다. 예전에 잘난 척하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민재가 전화기를 들었어요. 저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장모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목소리도 많이 변해 있었어요. 기운이 없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뭐 할 말이 있어서 부른 거야?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안 미안했어? 미안했어요. 하지만 제대로 사과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기회는 많았지. 너한테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라 진심이 없었던 거야. 민재가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장모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모든 걸요. 장모님을 무시하고 지연이를 때리고 바람 피우고. 그래, 그런 것들 다 잘못했지.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용서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말이에요. 용서요? 네,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민재가 갑자기 의자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유리병 너머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하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면회실에서 무릎 꿇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장모님,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민재가 울기 시작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빌었습니다. 제발요, 장모님. 저도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건 누구였을까요? 사람이라고? 네,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실수라고 하는구나. 민재가 더 큰 소리로 울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너무 늦었어. 늦었다고요? 그래, 너무 늦었어. 사람을 존중하지 못한 대가는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해. 장모님,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제발 한 번만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맞아. 이게 정말 마지막이야. 민재가 더 세게 울부짖었어요. 장모님, 장모님.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전화기를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민재가 유리벽을 두드리면서 계속 뭔가 말하고 있었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아니,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뒤돌아 나오면서 한 번 더 봤어요. 민재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어요. 구치소를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 길에 기사 아저씨가 물어봤어요. 구치소에 누구 면회 다녀오셨어요? 사위요. 아, 그래요? 무슨 일로 들어갔는데요? 사기치고 사람 때린 거요. 에이고, 그런 사위를 뒀으면 속 터지겠네요. 이제 끝났어요. 다 정리됐어요.
집에 도착해서 지연이에게 얘기했어요. 민재 봤다 왔어. 어떻게 나왔어요? 완전히 망가져 있더라고. 뭐라고 했어요?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 무릎까지 꿇으면서. 그래서요? 안 된다고 했지. 너무 늦었다고. 지연이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래도 한때는 남편이었는데요. 한때가 뭐가 중요해. 그때 한 행동이 중요한 거지. 그렇긴 하지만요. 유림이가 와서 안겼어요. 할머니, 어디 갔다 왔어요? 할머니가 중요한 일 보고 왔어. 아빠 봤어요? 그래, 아빠 봤어. 아빠가 뭐라고 했어요? 미안하다고 했어. 그럼 이제 집에 와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야, 유림아. 아빠는 더 벌 받아야 해. 언제까지요? 5년 동안이야. 5년이 얼마나 오래예요? 유림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야. 아이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빠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건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카페 준비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말이죠. 지연아, 내일부터 카페 본격적으로 준비하자. 네, 좋아요. 이제 마음 편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우리만의 인생을 살아보자. 김미영이 전화했어요. 어머님, 면회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누가 그래? 지연 언니가 말했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그래도 안 받아주셨죠? 당연하지. 이제 와서 빌어봐야 소용없어요. 잘하셨어요. 그런 사람은 끝까지 밀어붙여야 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민재가 무릎 꿇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유리병 너머로 보던 그 초라한 모습 말이에요. 예전에 저를 무시하고 딸을 때리던 그 오만한 의사는 이제 없었어요. 대신 죄수복을 입고 무릎 꿇고 있는 초라한 남자만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중얼거리면서 눈을 감았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지연이와 유림이가 옆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이제 우리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였습니다. 고마워, 내 딸아. 지연이의 이마에 뽀뽀를 해줬어요. 이 아이가 용기를 내어서 그 지옥에서 나온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워질 수 있었거든요. 창밖에는 별이 많이 떠 있었어요. 오랜만에 밤하늘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민재는 감옥에서 별을 볼 수 있을까요? 아마 볼 수 없을 거였어요. 자기가 한 일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니까요. 무릎은 그렇게 쉬이 꿇는 게 아니란다. 민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혼자 중얼거렸어요. 진심으로 반성할 때만 꿇는 거야.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습니다. 민재와의 전쟁도 굴욕적인 나날들도 모두 끝났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 봄이 왔어요. 벚꽃이 피고 날씨도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카페도 정식으로 문을 열었어요. 엄마표 카페? 간판을 보면서 뿌듯했어요. 평생 포장마차만 하다가 이런 제대로 된 가게를 갖게 되다니요. 할머니, 손님 왔어요. 유림이가 신나게 뛰어다니면서 손님들을 맞았어요. 아이는 정말 밝아졌습니다. 예전에 무서워하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어서 오세요. 유림이가 인사하면 손님들이 좋아했어요. 아이고, 이 아가씨가 사장님이네. 아니에요. 할머니가 사장님이에요. 저는 직원이에요. 아이의 말에 손님들이 웃었습니다. 카페는 생각보다 잘 됐어요. 집 근처 주민들이 많이 와주셨거든요. 제가 만든 샌드위치랑 떡볶이가 인기였어요. 사장님, 떡볶이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30년 동안 포장마차 했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맛있구나.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게 즐거웠어요. 포장마차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여유롭고 편안했어요. 지연이도 새로운 병원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점점 적응해 나갔습니다. 엄마, 오늘 동료들이 저한테 웃어줬어요. 그래, 다행이네. 오랜만에 사람들과 편하게 얘기했어요. 지연이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어요. 민재와 살 때는 보기 힘들었던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엄마 아니었으면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용기를 낸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어요. 제 딸을 그 지옥에서 구해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김미영이 카페에 놀러 왔어요. 와, 정말 예쁘게 꾸몄네요. 그치? 우리 유림이가 많이 도와줬어. 유림이, 안녕. 미영 이모, 제가 커피 타드릴까요? 오, 유림이가 커피도 타?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아이의 장난에 모두 웃었어요. 김미영이 조용히 물어봤어요. 어머님, 민재 소식 들으셨어요? 무슨 소식? 감옥에서 많이 힘들어한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죄수들한테도 무시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업자득이지. 김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해요. 민재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좀 우울해질 뻔했는데 유림이가 와서 안겼어요. 할머니, 제가 그림 그렸어요. 뭔 그림? 우리 가족 그림이요. 아이가 그린 그림을 봤어요. 할머니, 엄마 유림이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제일 크게 그렸어요. 왜? 할머니가 제일 강하니까요. 아이의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할머니가 강해? 네. 할머니는 무서운 것도 안 무서워해요. 그런가? 네. 그래서 할머니가 우리를 지켜줘요. 유림이가 저를 영웅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지연이와 둘이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예전에는 매일 불안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편해요. 그럼 된 거지. 민재 생각은 안 해요? 왜 생각해? 이미 끝난 사람인데. 그래도 한때는 유림이 아빠였잖아요. 아빠는 아빠다워야 아빠지. 그 사람은 아빠가 아니었어.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진짜 아빠라면 가족을 지켜야 하는데. 그래, 가족을 때리고 무시하는 사람은 아빠가 아니야. 창밖을 보니까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봄날이었습니다. 지연아, 우리 내년에는 더 큰 카페로 이전하자. 정말요? 그래, 손님도 많아지고 있고 여기가 좀 좁잖아. 좋아요, 엄마. 유림이도 좋아할 거예요. 며칠 후 카페에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박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사장님. 기자님이네요. 어떻게 여기를? 근처에 일이 있어서 들렀어요. 커피 한 잔 주세요. 박 기자가 앉아서 말했어요. 그 후에 어떻게 지내세요? 보시다시피 카페 하면서 잘 살고 있어요. 민재 씨 소식은 들으셨나요? 별로 관심 없어요. 감옥에서 모범수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래도 반성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 기자가 가면서 말했어요. 한 사장님 덕분에 의료계가 많이 깨끗해졌어요. 제가 뭘 했다고요? 용기 있게 고발해 주셔서 감사해요. 박 기자가 간 후에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정말 용기 있는 일을 한 걸까요? 저는 그냥 제 딸을 지키려고 했을 뿐인데요. 그날 저녁 유림이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할머니는 영웅이에요? 영웅이라니, 그런 게 아니야. 그런데 나쁜 사람을 혼내줬잖아요. 나쁜 사람이 벌 받은 거지. 할머니가 혼낸 게 아니야.
그래도 할머니가 신고했잖아요.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유림이가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댔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유림이 사랑해. 할머니 냄새 정말 좋아요. 무슨 냄새가 나는데? 따뜻한 냄새요. 아이의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몇 주 후 이혼 판결문이 나왔어요. 지연이와 민재의 이혼이 정식으로 확정된 거였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예요, 엄마. 그래, 이제 진짜 자유야. 무서웠는데 이제 안 무서워요. 지연이가 판결문을 보면서 말했어요. 위자료도 나왔네요. 얼마나? 2천만 원이요. 그 정도면 괜찮네. 이걸로 카페 확장할 수 있겠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이 함께 앉아서 미래 계획을 세웠어요. 카페를 더 크게 하고 유림이 교육비도 모으고. 유림이는 뭐가 되고 싶어? 선생님이요. 선생님이라. 좋지. 할머니처럼 강한 선생님이 될 거예요. 아이의 꿈을 듣고 있으니까 희망이 생겼어요. 어느 날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낯선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사장님, 떡볶이 하나 주세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그 아주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사장님이 그 유명한 분이시죠? 유명하다니요? 민재성 형외과 고발하신 분 맞죠? 아, 그런 일이 있었죠. 대단하세요. 저도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용기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어서 한 거예요. 그래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아주머니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시집에서 무시당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직 참고 있어요. 용기가 안 나서요. 참지만 말고 나오세요. 인생이 바뀔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가셨어요. 그날 이후로 비슷한 분들이 종종 카페에 오셨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으려는 분들이었습니다. 사장님 보면서 희망이 생겨요. 저도 이제 참지 않으려고요.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제가 한 일이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왔어요. 카페도 더 번창했고 지연이도 완전히 안정을 찾았습니다. 유리미는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첫 등교하는 날 함께 따라갔습니다. 할머니,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잘하지. 우리 유리미가 얼마나 똑똑한데. 친구들도 사귈 수 있을까요? 금방 사귈 거야. 우리 유리미가 얼마나 착한데.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뭉클했어요.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또 그런 소리야. 정말이에요. 엄마 아니었으면 유리미가 이렇게 밝게 자랄 수 없었을 거예요. 유리미는 원래 밝은 아이야. 아니에요. 예전에는 무서워했거든요. 집에서 큰 소리만 나면 벌벌 떨었어요. 지금은 안 그러잖아. 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됐어요. 정말 그랬어요. 유리미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단풍이 들고 날씨도 선선해졌습니다. 어느 날 민재 어머니가 카페에 오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숙자 씨, 안녕하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민재 소식 전해드리려고요. 관심 없어요. 그래도 들어보세요. 민재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민재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변했다고요? 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이제 와서 반성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도 유림이 아빠인데요. 아빠 역할을 한 적이 없잖아요. 민재 어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숙자 씨, 그럼 우리는 정말 남이 되는 건가요? 원래 남이었어요. 유리미는 우리 손녀인데요. 유리미는 제 손녀예요.
당신들 손녀가 아니라 민재 어머니가 슬픈 표정으로 가셨어요. 그날 저녁 지연이한테 얘기했어요. 민재 어머니가 왔었어. 뭐라고 하셨어요? 민재가 변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요? 상관없다고 했지. 이제 와서 변해봐야 늦었다고. 맞아요. 너무 늦었어요. 겨울이 왔어요. 카페에 난로를 틀고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크리스마스 때 유림이가 편지를 썼어요. 할머니, 이거 읽어보세요. 뭔 편지야? 산타 할아버지한테 쓴 거예요. 편지를 읽어봤어요. 산타 할아버지, 저는 유림이에요. 선물은 필요 없어요. 할머니랑 엄마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이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났어요. 우리 유림이가 이렇게 착하게 컸네. 할머니, 왜 울어요? 기뻐서 우는 거야. 기쁘면 웃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른들은 가끔 기뻐서도 울어. 아이가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고마워, 유림아. 그날 밤 창가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민재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눈치만 보고 참기만 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딸도 변했고 손녀도 밝게 자라고 있어요. 이제는 누구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자존심은 돈보다 체면보다 소중한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싸워야 한다는 것도요. 지연이와 유림이가 옆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이제 저는 누군가의 장모가 아닌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숙자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자가 된 거예요.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모든 걸 덮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들도 아픈 기억들도 모두 덮어주면서요.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카페에 손님들이 와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유림이가 밝게 웃으며 뛰어다니고 지연이가 편안한 표정으로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누구나 무릎 꿇을 순간이 온다.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한 사람만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민재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을까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건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저는 제 인생을 살아갈 거니까요. 눈을 감으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자유예요. 완전히 진짜로 자유예요. 그리고 그 자유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을 거예요.